북한이 자폭형 무인기 시험 현장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공개한 무인기를 러시아에 수출하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북한이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자폭형 무인기 지금 뒤편으로 사진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무기 체계입니까? 일단 자폭형 무인기, 그러니까 자폭 드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 자폭 드론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전쟁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특히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자폭 무인기 두 종은요. 자, 우선 전술급과 작전급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전술급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은 사거리가 아마도 100km 이하 정도의 거리에서 주요 무기 체계, 즉 전차나 장갑차 등과 같은 지상 무기 체계를 파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금 이제 사진에 나오는 바로 저 무인기를 전술급 자폭 드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무인기는 십자형 날개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뭐 러시아제 그 자폭 드론인 란쳇과 유사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란쳇이라는 것도 이스라엘 계열 회사에서 만든 히어로라는 시리즈의 드론을 흉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사성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자, 지금 이스라엘제 하룹과 유사한 드론이 나왔는데 이것을 저는 그 작전급 자폭 드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 하룹과 유사한 드론은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란에서 도입한 샤헤드 136이라는 드론이 바로 저런 형상의 드론인데, 이 샤헤드 136이라는 드론도 사실 알고 보면 이스라엘제 무인기, 이스라엘제인 하롭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이 이번에 선보였던 기종은요, 그 샤헤드 136과 같은 구형 하롭 1이 아니라 하롭 2라고 하는 조금 더 신형의 것을 이 카피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사거리는 최소 1000km 이상, 최대 거의 2000km 가깝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공개한 자폭 드론이 러시아제 그리고 이스라엘제와 비슷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이 자폭 드론을 만드는 것 자체가 기술력이 많이 필요합니까? 사실은 이 드론 자체를 만드는데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북한의 드론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2014년이나 이런 과거에 보여줬던 이런 드론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굉장히 조악한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북한이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저런 능력의 드론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사실은 드론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라고 어려운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되려 북한은 지금 탄도미사일을 넘어서 순항미사일까지 만들고 있는 국가인데 오히려 이런 훨씬 더 낮은 기술 수준인 자폭 드론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 그럼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이번에 공개한 거는 러시아에 수출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북한 군 자체가 아마도 이런 자폭 드론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연구와 개발이 되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드론들은 결국은 그 유사한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에 판매하는 것이 우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그래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에서 이 자폭 드론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 자체 내에서 수급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겁니까? 러시아 자체에서도 물론 생산을 하고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아마 굉장히 조금 더 많은 양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러시아는 지금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뭐 최대
거의 3만 대 이상, 심지어는 10만 대의 드론을 월간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상황이 쉽지가 않은 것이고요. 지금 이제 원래 러시아군이 지금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저 란체 3라고 하는 드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생산량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혹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드론을 북한이 생산을 해서 제공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위원님 앞서 이 자폭형 드론이 전쟁의 새로운 그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현대전에서 특히 이게 위협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자, 일단 이 드론은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습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예. 탐지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이 드론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제작하고 뭐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그 전장에서의 가성비가 매우 높고 결국 굉장히 많은 양을 양산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한 장점을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한껏 활용을 해서 러시아를 이렇게 곤경에 빠뜨렸고, 러시아도 그런 우크라이나의 사용 예를 보면서 이제 역으로 따라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의 전장이다라고까지 표현될 정도로 그렇게 치열한 드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자폭 드론에 대응할 만한 방어 무기 체계가 있습니까? 원래 드론 대응은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드킬과 소프트킬.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드론 대응이라고 하면 하드킬, 즉 물리적으로 격파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뭐 사실은 드론이 뭐 기관 총에도 이렇게 공격을 당할 정도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드론을 탐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하드킬보다 훨씬 더 유용한 방법은 소프트킬입니다. 즉, 결국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자의 조정이 없으면 정확하게 목표를 찾아가서 공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조작하는 이 링크, 그래서 이 드론과 이 운용자 사이에 서로 이 무선 교신을 전자 제밍을 통해서 차단을 해버리면은 이 드론이 활용하기 어렵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상대방의 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전자전 능력도 같이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이번에 그 무인기 성능 시험장의 그 현장 지도 나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모습이 지금 빵모자도 쓰고 있고 또 다른 사진 보면 한박 웃음 짓는 모습도 눈길을 끌고 있거든요. 이게 옷차림도 좀 그 할아버지 김일성을 닮았다고 해서 이것도 어떤 의도를 갖고 좀 등장한 거라고 보십니까? 예, 뭐 기본적으로 김정은의 경우에는 그 할아버지의 그 젊은 날을 굉장히 그 흉내를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마치 그 김일성이 다시 살아와서 그 굉장히 좋은 정치를 펼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 정치의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어제 국정원에 그 북한 동향 관련 보고가 있었는데 북한이 이달 초에 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확인된 게 있습니까? 자, 이게 250대를 실전에 배치한다라고 하더라도요, 과연 저기에 들어갈 미사일량이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은 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250대 자체를 지금 일선에 배치하고 있느냐, 아직 여기에 관한 정보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김정은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 54대가 저는 이게 한 개 여단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각 그 전현 군단마다 이 여단이 배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동식 발사대가 북한이 이제 최전방에 배치가 되면 우리 국정원이 예상한 대로라면 충청도까지인데 그럼 계룡대 이제 우리 군의 어떤 군 거점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일단은 그렇게 북한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잘 지켜보셔야 돼요. 북한이 애초에 이
화성 11라입니다. 이 미사일이 화성 11라를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한 것이 실제 실험한 것이 110km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추후 최근 발사해서 300km 정도까지 늘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좀 볼 때는 결국 300km까지 늘린 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라기보다는 그 탄두 중량을 좀 더 줄인 그런 모델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실제 이것이 그렇게 만약에 개룡까지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엄청난 파괴력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더 큰 문제는 자, 과연 지금 저 미사일 1000발, 그러니까 발사기 하나에 미사일이 4발씩 들어가는데 자, 이 1000발의 미사일을 북한이 지금 당장 생산을 해서 배치할 수 있냐는 또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고 있으면요, 예.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작년 12월부터요, 올해 7월까지 KN-23, 그러니까 화성 11 가 계열의 미사일 발사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미사일 생산이 사실 북한도 쉽지 않고 생산을 하더라도 이것을 러시아로 우선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예. 그렇다면 그 똑같은 문제를 바로 이 미사일도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질적인 측면도 그렇고 1000발이 수급 가능한지 양적인 측면에서도 그다지 쉽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 주셨고요. 그 북한 수해 상황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북한 올여름 비가 많이 내리면서 수해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 수해 입은 지역들을 방문을 했는데 피해가 컸던 지역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피해가 좀 적은 곳에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김정은의 그 안전이 사실은 뭐 북한에게 있어서는 가장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뭐라 그럴까 이 기본적으로 수해 시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김정은의 동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수해가 크지 않은 지역 같다면 결국은 수해를 보러 간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계속 보듯이 군사 시설, 장비들 이거를 보는 과정에서 일부 시간을 할애해서 이 수해 현장에 방문한 것이다, 위로한 것이다. 자, 이렇게 프로파간다를 하기 위한 그런 접근이 아닌가. 결국 훨씬 더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수해보다는 이런 무기의 생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 러시아에 수출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사실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그 수해가 심각했던 지역이 자강도 쪽이었는데 자강도의 군사시설이 많이 밀집해 있어서 이게 노출되는 걸 우려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사실 그 분석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제 자강도 지역에 다양한 시험 개발 시설 같은 것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연히 공개하긴 어렵겠죠.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현지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면은 거기를 집중적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되려 이 수해 복구 현장을 보는 것이 김정은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건 자신의 여러 가지 일정 중에서 되게 작은 부분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되려 보여진다라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예, 겉으로는 수해를 입은 뭐 수재민 챙기기, 애민 정신 이런 이미지를 좀 부각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김 위원장이 호화 요트를 아직도 좀 운항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눈에 띄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아마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김정은 정권이 4대 요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뭐 80m짜리, 60m짜리, 55m짜리, 50m짜리 이렇게 4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80m짜리 요트는요. 안에 그 국제규격의 수영장, 레인을 갖춰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황당할 정도로 호화스러운 그런 유람선입니다. 이것이요, 지난번 보면 그 갈마반도에 지금 이제 영상이 나오는 것이 그건데요. 원산 갈마반도에 김정은 휴양지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김정은이 가진 휴양지 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곳인데 바로 그 인근에서 이 요트가 80m짜리 요트가 운용된 모습이 확인이 된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결국
이 저런 비싼 요트를 운용하는 것은 로얄 패밀리,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과 관련된 뭐 김정은 직계라든가 이런 사람이 가지 않고는 저것이 움직일 가능성이 지금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로얄 패밀리 휴가를 위해서 활용이 된 것이다. 즉 북한 주민들은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이 로얄 패밀리들은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북한이 올 겨울부터 관광을 재개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5년 정도 만인데 외화벌이가 목적인 걸까요? 기본적으로는 그럴 것입니다. 뭐 외화벌이 목적이기도 할 것이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기억하시겠지만 오토 원비어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체제하에서 이렇게 막 사람을 함부로 구금하고 하는 체제에 관광을 갈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관광을 받을 대상이라고 한다면 역시 러시아 국민들이 아닐까 예상이 되고요. 예.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관광을 재개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